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자식은 전생에 진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베풀면서 어떻게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 표현이 맞는 말이었다 싶어요. 저도 끝이 없고 죽어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투정만 들으니 말입니다. 모르긴 해도 자식한테 공들인 것처럼 남한테 공들였다면 인생의 은인소리 정도는 듣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빚쟁이도 이런 빚쟁이가 없죠. 그렇다고 자식한테 해주고도 대접 못 받았다고 투정이나 부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나이 먹고 자식 얘기를 남 앞에 떠벌리게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라 금지옥엽 키워온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독이 되었던 걸까요? 제가 교육을 잘못한 탓인지 원래 그놈이 그렇게 태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년에 그 아들놈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히게 되었네요. 저는 가난한 형편 탓에 중학교 졸업 후 바로 돈벌이에 나서야 했어요. 마침 동네 언니가 버스 안내양을 하고 있어서 그 연줄로 취직할 수 있었죠.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지만 불과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버스마다 안내양이 있었어요. 승객들한테 버스비도 받고 승하차를 돕는 일을 하곤 했죠. 오래전 개그 프로에서 이영자 씨가 버스를 탕탕 치면서 오라이를 외치던 모습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버스 안내양이었답니다. 숫기가 없는 저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처지였죠. 제 밑으로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고 아빠는 일용직이라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엄마는 다리가 불편해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큰딸인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 가족 생계를 위해 17 나이에 버스 안내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또래 여자애들이 교복을 입고 등굣길에 오르는 걸 보고 있자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335 모여 앉아 수다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워서 일부러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죠. 혹시라도 아는 얼굴을 만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환경에 따라 사람은 변한다고 내 월급으로 동생 월사금도 내고 식구들 먹을 쌀도 살 수 있게 되자 또래들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열심히 벌어서 내 가족들을 지켜야겠다는 의무감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만 4년을 버스 안내양으로 살았어요. 처음엔 오라이라는 소리를 외치는 게 창피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웅얼대던 제가 버스 외벽을 손바닥으로 탕탕 치며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짓궂은 남학생들의 장난에도 눈 하나 깜박 안 할 정도로 대담해졌고요. 그렇게 내 식구들 먹이고 입히는 일에 열을 올리고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제가 타고 있던 버스가 커브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승객들 몇몇이 크게 다쳤는데 그중에 제가 중학생 시절 짝사랑했던 친구 오빠가 타고 있었지 뭐예요. 오빠는 다리가 차체에 깔리는 바람에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아야 했는데 문제는 혈액형이었죠. 하필 흔치 않은 RH-형이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당장 수혈받을 피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저는 오빠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O형이니 내 피라도 빼서 오빠한테 주라고 소리쳤어요. 사실 그때 저는 제가 O형이라는 것만 알았지 RH+인지 RH-인지도 몰랐거든요. 단지 어릴 때 결핵으로 보건소에 다닐 적에 의사 선생님이 제게 흔치 않은 피라서 수혈받기 힘드니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RH-가 아닐까 한 거죠.
저와 비슷한 또래라면 다들 알 거예요. 예전엔 자기 혈액형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제 말에 간호사는 환자랑 같은 RH-가 맞냐고 몇 번이나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내양 옷차림을 본 의사는 내심 불안했는지 혈액형 검사를 하고 나서야 제 피를 뽑아 오빠한테 수혈을 해주더군요. 다행히 오빠는 수술 경과가 좋아서 얼마 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인연이 돼서 저는 오빠 병실에 드나들며 간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오빠는 군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러 학교로 가던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저를 보고 단번에 알아봤다며 어쩌면 하나도 안 변했냐고 신기해했어요. 왜 그동안 놀러 한 번 안 온 거니? 우리 현자랑 중학교 때 친했잖아. 현자랑 싸우기라도 했니? 다정하게 묻는 오빠를 보자 그제야 제 처지가 와닿더군요. 저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진학한 현자와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다 제 자격지심 때문이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간 친구를 보면 괜히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일까봐 일부러 연락도 끊고 살았거든요. 현자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런 제 사정을 알 리 없던 오빠는 제가 자기 여동생이랑 싸워서 더는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안 갔어요. 집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보다시피 버스 안내양하고 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저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안 간 거 후회 안 해요. 가끔 부럽긴 하지만 짝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내 치부를 드러내려니 너무 창피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궜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오빠는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그러더군요. 숙자야,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 들어. 배움을 이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꼭 학교 안에서 배워야 하는 건 아니야. 넌 이미 학교 밖에서 많은 걸 배웠고 넌 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만큼 의롭고 강인한 애야. 그러니까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게다가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멋진 사람이 그깟 가난 앞에 고개를 숙여서야 쓰겠니? 넌 내 가족을 살렸고 나를 살린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날 오빠의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그동안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학교가 아닌 일터로 향하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버스에 오르는 여고생들을 볼 때마다 나도 부모만 잘 만났다면 저 애들처럼 교복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모든 게 싫고 화가 났거든요. 차비를 삥땅 쳤다는 의심을 받으며 몸수색을 당할 때는 당장이라도 이 일을 때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가장의 무게가 날 버티게 한 거죠. 지금껏 세상 누구도 저를 위로하거나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저를 가난하고 하찮은 안내양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를 사람답게 봐준 사람은 오빠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오빠 곁에 있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없는 시간을 쪼개 오빠의 병실을 드나들면서 전보다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오빠 역시 절 동생 친구가 아닌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회사로 오빠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피로 당신 아들이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시곤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였죠. 숙자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집 대가 끊길 뻔했다. 고마워서 어쩌니? 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아주머니께서는 핸드백에서 돈 봉투를 꺼내시곤 제게 건네셨어요. 제가 한사코 거절을 하자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셨죠. 받아. 그리고 더는 병원에 오지 마. 돈은 줘도 내 아들은 절대 못 주니까. 싸늘한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미 오빠와 제 사이가 가까워진 걸 알고 경고하러 오신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손에 돈 봉투를 남기시곤
아주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돈봉투 속에는 제 한 달치 월급에 몇 배가 되는 돈이 들어있더군요. 피 한 번 뽑아주고 받은 돈치고는 꽤나 황송한 금액이었죠. 그 돈이 마치 제 자존심을 버리고 받은 돈 같아서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돈을 들고 오빠 집으로 찾아갔어요. 다행히 일요일이라 병원에 입원 중인 오빠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제 친구 현자도요. 저는 가지고 간 돈을 아저씨께 드리곤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다시는 병원에 안 찾아갈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 하러 왔어요. 돈이 없다고 자존심도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자 아저씨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타올랐어요. 그리곤 아주머니를 불러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냐고 추궁하셨죠. 아주머니께선 저를 째려보시며 이게 다 아들 자식을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중학교밖에 못 나온 애가 내 아들 주변을 맴도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해요. 놔뒀다가 마음 약한 우리 정훈이가 혹여 저 애한테 연민이라도 품으면 그땐 어쩌려고요? 그러니 일찌감치 싹을 잘라놔야죠. 안 그래요? 저요. 저런 애가 내 아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저리 치게 싫어요.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아저씨께서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아들 귀한 줄은 알면서 어떻게 남의 자식 귀한 건 몰라? 아무리 속 좁은 옆에 내라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얘 아니었으면 당신이 그리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 세상에 없었어.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어떻게 인겁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고. 당장 사과해. 당신이 이 애 가슴에 못질한 거 당장 사과하라고. 안 그랬다간 쫓겨날 줄 알아. 아저씨의 불효령에 아주머니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마지못해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게 됐다. 네가 이해해라.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한 사과에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이 일로 생각지 않은 전개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친구가 지 오빠한테 그날 일을 전하는 바람에 오히려 오빠와 제 사이가 가깝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수년간 짝사랑하던 오빠와 사귀게 되었고 오빠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주머니의 반대가 거셌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를 받아주시게 되었죠. 어렵게 허락받은 결혼이라 어머님은 단단히 벼르고 계셨지만 제 손으로 벌어서 하는 결혼이라 변변한 혼수도 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어머님한테 미움을 받아야 했죠. 결혼하고 한 2년은 남의 집 며느리와 어찌나 비교를 하시는지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시집에 들어와 사는 걸 조건으로 한 결혼이라서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어머님의 구박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스트레스가 엄청났죠. 당시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일을 배우는 처지라 제게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었어요. 친구도 친구일 때야 친구지 시누이가 되고부터는 지 엄마 편에 서서 제게 시누이 노릇을 하기 일쑤라서 저는 제 편 하나 없는 시댁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남들은 벌써 안내양이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출세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 집 식모로 들어간 거나 진배 없었죠. 두꺼비 같은 아들 손주라도 떡하니 안겨들었다면 그나마 제 팔자가 편해졌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송귀한 집에 시집와 대를 끊게 생겼으니 시부모님 뵐 때마다 면목도 없고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죠. 그러던 중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어디서 점을 보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그랬대요. 팔자에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전재산과 바꿔야 하는 아이라고요. 그때는 전재산을 주고 바꾸든 말든 아들이 있다는 말만 귀에 들어왔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 후로도 매서운 시집살이에
하루하루 눈물과 한숨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 걱정이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하루는 시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불러 앉히시곤 그러시더군요. 시집살이 3년 했으면 됐다. 이제 분가해서 니들끼리 가정 꾸리고 살도록 해라. 자주 찾아올 것도 없다. 1년에 3번이면 족하다. 명절 때랑 제사 때만 오거라. 물론 어머님은 결사 반대를 하셨지만 아버님 뜻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집살이 3년 만에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는 제가 시집살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런 결정을 내리셨던 거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시험관이니 뭐니 의술에 기대 난임 치료를 한다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라 기껏해야 임신이 잘 된다는 한약이나 지어 먹는 수준이었어요. 시댁이 꽤 재력이 있던 덕에 전국에 용하다는 한약은 다 지어 먹어봤지만 허사였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자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하루는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나도 그간 할 만큼은 했다. 그러니 네가 집을 나가든가 아니면 애비한테 밖에서 애 하나 낳아오라고 하든 양당 간에 결정을 해.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별것도 아닌 집안에서 자란 너한테 친정 기운다고 타박을 한 번 했니? 애 못 낳는다고 구박을 했니? 대궐 같은 집에서 시집살이도 없이 공주 모시듯 했잖니. 그런데도 남들 다 낳는 애 하나를 못 낳아서 나를 못된 시애미를 만드냐? 네 시누이는 너보다 결혼도 늦게 했는데 벌써 아들을 둘이나 놓고 살지 않니? 근데 넌 뭐가 잘났다고 애도 못 낳는 게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사냐고? 암튼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이 집을 나가든 씨바지를 들이든 알아서 해. 더는 못 참으니까. 저도 더는 면목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사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그간 호사를 누리고 산 건 사실이니까요. 한눈 안 팔고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남편에 며느리 아끼시는 시아버지, 다들 어려운 시절에 끼니 걱정, 돈 걱정 안 하고 산 게 어디예요. 그렇게 따박따박 받고 사는 주제에 집안에 손도 못 잇고 있었으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더는 염치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자식 못 낳는다고 이혼할 거라면 애초에 결혼 왜 했냐면서요. 전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면 입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당장 입양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천천히 결정하자. 남편 뜻에 따라 고아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리 탐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 아이들한테 정이 가더라고요.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버려져 낯선 사람들 손에서 자라는 걸 보니 하늘이 참 무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 중 하나만 내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아이도 저도 마음고생은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하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내내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고아원 봉사활동을 시작하고부터는 아이들 보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2해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를 갖게 되었죠. 우리 부부도 그랬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아무 내색 없이 기다려주셨던 아버님이 특히 더 그랬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집에는 시부모님이 사다 놔른 유아용품으로 가득했어요. 손녀인지 손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어머님은 남자아이 옷이며 신발을 사다 나르셨죠.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 소원대로 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도 되기 전 아버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만 거예요. 격리부장이 회사 돈을 횡령해 빼돌리고 달아난 탓에 속수무책으로 회사는 무너져 버렸고 그 충격으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그제야 언젠가 친정엄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전 재산을 들여 얻는 자식이라는 말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저희 시댁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어요. 어렵게 끌어모은 돈과 세간살이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신촌에 사글세 방을 얻어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시고 사시던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일 나간 동안 손주를 돌보며 살림을 맡아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은 손주 입히고 먹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죠.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어머님의 유별난 손주 사랑은 이어졌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어머님은 손주를 씻기고 입히고 밥에 반찬을 놓아주셨어요.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셨고요. 손주가 어머님의 유일한 낙이라 그러지 마시라고 말릴 수도 없었죠. 그렇다 보니 아들 녀석은 언제나 지가 우선인 아이가 되었어요. 할머니 입에 들어갈 고기 반찬도 뺏어서 지 입에 넣을 정도로요. 그 모습 때문에 남편이 혼내기도 많이 혼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문제로 남편과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 잦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손주 사랑이 각별하시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죠. 더는 자신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은 아들이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거든요. 없는 살림에도 어머님이 쌈짓돈 털어 손주를 가르치신 덕분에 아들은 공부를 꽤 했어요. 명문대는 아니어도 큰 어려움 없이 대학에 갈 정도였죠. 비록 집은 망했어도 남편과 제가 둘이 나서서 돈을 버니 먹고 사는 건 그럭저럭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갈 쯤엔 작지만 연립주택 하나도 장만할 수 있었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시누이 덕에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미국으로 어학연수도 보낼 수 있었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아들 녀석한테는 부족함 없이 해줬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아들 녀석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느라 한창 바쁘게 지내던 졸업학기였어요. 아들이 평소와 달리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왔더라고요. 꿀물을 타서 먹이려는데 아들 녀석이 지 아빠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기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예전엔 부자였다며. 혹시 남겨놓은 땅이나 건물 같은 거 하나 없어? 아니면 주변에 취직자리 부탁할 지인이라도 없냐고.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 힘들 때 비빌 언덕도 못 대주냔 말이야.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아빠처럼 가난뱅이로는 안 살 거라고. 아들의 술주정에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 서늘할 정도로요.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남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더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우리 부부와는 달리 아들은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랑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었어요. 이듬해 봄, 아들은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제야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취직하고 1년도 채 안 돼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지 뭐예요. 좀 이르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지 짝을 찾은 모양이다 싶어 딱히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신혼집 장만이었어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남편과 식당 서빙을 하는 제가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아들 녀석 학자금 대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처지였는걸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넌지시 물었죠.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요. 그랬더니 글쎄, 엄마, 내가 왜 결혼을 서두르는지 알아? 요즘엔 집안 배경이 없으면 승진도 힘들어. 엄마 아들이 가난한 부모 때문에 평생 승진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지. 나영이네 집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배는 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한마디로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처가 더 깊고 출세하기 위해서더라고요. 구질구질한 우리 집 형편 때문에
출세길이 막힌다나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 이 집 팔아주면 안 돼? 그럼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처가 덕 좀 보려면 우리 집에서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안 그래? 솔직히 이날 이때까지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밥만 먹인다고 부모 노릇 다 했다고 하면 곤란하지. 자식한테 도움 안 되는 부모가 무슨 부모냐고. 그러니까 이 결혼 막을 생각 말고 결혼 자금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말해줘. 부족한 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당당하게 집 팔아 결혼 자금 대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기가 차서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들애가 지 예비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저희 남편을 만났지 뭐예요. 지금껏 지 아빠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몰랐던 아들은 그곳에서 지 아빠와 마주치자 굳어버렸어요. 경비 옷을 입고 서 있는 아빠를 예비 장인한테 딱 들켜버렸으니까요. 남편도 아들 입장이 곤란한 걸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느닷없는 아들의 연기에 남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금세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버님,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기사 아저씨예요. 글쎄 이랬다지 뭐예요. 남편은 아들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아들은 너무도 뻔뻔하게 그런지 아빠를 뒤로하고 예비 장인과 걸어가더랍니다. 다음날 아침 축 처진 어깨로 퇴근한 남편은 저를 보자 눈물을 떨구며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통해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뒷목이 뻣뻣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당장 아들 회사로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들놈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아들 회사에 찾아오면서 웃골이 이게 뭐냐고 핀잔을 주지 뭡니까. 창피하니까 용건만 말하고 가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들고 있던 백으로 아들놈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뭐? 창피해? 인간 같지 않은 놈아. 그래, 이날 이때까지 먹이고 키워준 부모가 창피해? 그래서 네 아빠를 네 집 운전기사라고 소개했냐?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 돈 없는 부모 창피하다는 놈이 왜 못난 부모 집은 탐내냐? 집 팔아서 네 신혼집 마련해달라고? 어림도 없다 이놈아.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버러지만도 못한 니놈 체면 세워주느라 팔아? 너 잘 들어라. 네 아빠는 사람이 물러서 사돈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왔는가 몰라도 이 엄만 다르다. 내 새끼고 뭐고 내 남편 눈에서 눈물 뽑는 놈은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러니 이참에 부모 자식 영 끊고 살자. 더는 너를 아들로 둘 수 없으니까. 아씨, 엄마 미쳤어? 부모가 돼선 꼭 이렇게 자식 앞길에 똥물 튀겨야겠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면 되잖아. 결혼하면 나영이네 재산 다 내가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빌려준다 셈치고 집 좀 팔아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걔네 아빠 구슬리면 내 회사도 차려주실 분이라고. 내가 돈 벌면 엄마 아빠 모른 척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번 결혼 위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막말로 경비나 운전기사나 다를 게 뭐야. 어차피 밑바닥 인생인데. 그러니까 일단 집 팔아 돈이나. 그때였어요. 아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뺨으로 손이 날아왔거든요. 나영이었어요. 인간 말종 같은 새끼. 너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하자는 거였니? 네 부모 등쳐먹고 사는 것도 모자라 내 부모 등골까지 빼먹고 살려고? 근데 어쩌냐? 니네 부모님은 너랑 달라서 양심이 있는 분이시라 이 결혼 쪽났으니 말이야. 너희 아버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더라. 아들 자식 잘못 키워서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됐다고. 멀쩡한 남의 집 딸 자식 인생 망치지 않도록 이 결혼 없던 걸로 해달라고 부탁하셨대. 난 그 말 안 믿었는데 지금 네가 니네 엄마한테 하는 걸 보니 네 아빠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다. 넌 부모 사랑도 필요 없는 인간이야. 넌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놈이니까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난 돈 없는 남자랑은 살아도 짐승만도 못한 거랑은 절대 같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들은 나영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며 통사정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퇴근에 돌아온 아들은 지 아빠한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쳤죠.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거다. 자식을 잘못 키워 미숙한 채로 사회에 내보낸 죄는 내가 달게 받으마. 하지만 부모로서 너한테 미안한 건 하나도 없어. 부모는 네가 필요할 때 꺼내먹는 곶감이 아니야. 그러니 함부로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 집에 발도 들일 생각 말고 영 끊고 살자.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한다. 남편은 미리 싸둔 아들 짐가방과 함께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는 아들을 기어이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요즘 TV에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같이 부모한테 받고 자란 것만 따지곤 하는데 저는 그런 자식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부모님한테 얼마나 하고 살았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이든 돈이든 오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방적인 관계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가족과 건강하고 무탈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